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온 지 한 3주 차쯤 됐는데요. 최근에 보면 코스피가 워낙 많이 하락해서 실제 지난주에 이제 금년 상반기가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 코스피가 22% 하락했죠.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달러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30% 하락을 했고, 그래서 상당히 난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라도 손절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비관론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기회가 있는 게 이제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가 상당히 양분화되는데, 제가 한 1년 정도 전망을 뭐 상당히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2300 수준에서는 리스크와 리워드, 리스크라는 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 리워드는 상승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보면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최악의 경우에 추가로 하락할 퍼센티지는 한 8% 정도 된다고 보이고, 1년 정도 놓고 보면 상승할 퍼센티지는 한 20% 이상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 달러 환율. 최근에 보면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외국인이 더 팔면서 환율이 더 상승하는 그런 악순환을 보이는데, 최근에 국제금융에서도 가장 화제가 달러 강세 추세가 얼만큼 지속되느냐. 그런데 이제 원 달러는 일단 큰 방향성은 옌 달러를 따라가는데,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 꺾일 것 같다. 결국 그것은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주춤 내지 순매수로 전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고, 우리의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 주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 주에 이제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죠. 그래서 확실히 지난주에 나온 마이크론 실적을 보면 분기 영업이익률이 계속 악화가 될 것인데, 아마 내년 상반기가 영업이익률 마진의 바닥이라고 보면 주가의 선행성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가 삼성전자 주가의 바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페이지를 간단히 보면 아시아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금년 상반기에 가장 최악의 성과를 보였어요. 그래서 22% 하락했고, 달러 기준으로는 거의 뭐 30% 원화가 절하가 많이 됐으니까. 근데 우리와 경쟁을 많이 하는 반도체, 철강 이런 부분에서 경쟁을 하는 대만도 주가가 19% 하락을 했다. 그래서 산업 구조가 상당히 비슷한 두 나라의 주가의 하락폭이 두드러졌고, 우리보다 큰 나라인 선진국 지수인 일본은 한 8% 정도, 6% 정도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그 하락폭이 훨씬 적었다. 물론 이제 여기는 엔화가 거의 한 17, 8% 상반기에 하락을 했으니까 달러 기준으로는 여기도 한 2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300이면 상당히 주가가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보는 게, 우리가 이제 항상 절대 주가보다는 주가의 그 valuation, 기업 이익 아니면 자산 가치 대비 상대적인 가치를 놓고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보고 다른 아시아 증시와 함께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valuation이라는 거는 기업이건 증시건 하나만 놓고 보면 안 됩니다. 항상 과거 역사와 경쟁하는 다른 나라와 다른 기업과 놓고 봐야 되는데, 물론 이게 하향 조정이 앞으로 좀 되겠지만 코스피 퍼 한 8.5배 수준이면 절대 수준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상대적으로 제가 이따가 나중에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아시아 다른 증시 대비 우리 시장은 항상 디스카운트가 돼 있는데, 그 디스카운트의 폭이 가장 지금 최대치에 육박을 했고, 과거에 이 정도 수준이었으면 항상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이제 빨간 박스가 그 우리 시장의 퍼가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뭐 워낙 많이 하락해서 6, 700까지 빠졌죠. 그때는 뭐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2011년, 2018년 과거의 저점에도 한 8배나 8배 약간 하향 돌파를 했는데 지금 8.5배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많이 무릎까지 내려온 것이 아닌가 주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면요.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계속 그 악순환의 고리에 그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고, 그러니까 원화가 절하가 된다는 얘기죠. 달러가 강세. 그러면 외국인이 뭐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무조건 다 파는 건 아닌데 하여간 매크로가 그 변수의 그 움직임이 환율이 약하면,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바꾸니까 원화 절하가 더 가속화되고 환율이 상승이 하는 그런 한국 증시의 악순환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악순환의 고리가 언제 끊기느냐, 이제 언젠가는 끊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그 단순하게 이제 언론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잘못 설명하는 게 환율이 올라간다고 외국인이 무조건 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더 파니까 환율이 더 올라가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원화의 약세는 1300을 달러 기준 대비 왔다 갔다 하는데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아요. 글로벌리 달러 강세의 그 현상을 반대편에서 나타내는 것이고, 아시아 통화, 이머징 마켓 통화가 더 약하고, 그 다음에 로컬리는 국내적으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금년에도 6월 달까지 한 15조 원 이상을 파는 그 두 가지 글로벌, 로컬 함수의 그 영향을 원화가 받는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외국인 투자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외국인 투자가를 너무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원화 절하 달러, 그러니까 그 환율이 상승된다는 거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안 좋은 것은 자기가 이미 기투자한 보유 지분, 원화로 투자한 원화 그 보유 지분이 달러 가치로 이제 환산을 하면 이제 그 가치가 이제 축소가 되죠. 그러니까 달러 밸류가 내려가죠. 반면에 이제 긍정적인 면은 추가로 주식을 더 살 때 가령 1억 불을 산다 그러면 과거에는 1100억어치만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는데 지금은 1300억어치를 살 수 있으니까 한국 주식을 더 많이 매수할 수 있으니까 원화 절하가 좋은 면도 있고, 펀더멘털리는 수출업체들, 우리 국내 업체들의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되니까 현대차, 삼성전자 같은 데가 직접적인 혜택을 입는데, 물론 수입업체는 안 좋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은 수출업체가 훨씬 크니까 네트 하면 우리 대표 기업들 시장 전체로는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지금 같은데 이제 여러 가지 매크로 경기 때문에 하향 조정이 되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상쇄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 두 가지 면이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그 다음에 삼성전자 대표 종목을 계속 파는데 거기에는 이제 구조적인 이유가 있고 경기 순환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이유는 첫 번째,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을 많이 못하잖아요. 실질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한 2, 3%. 그래서 기업들도 대형주 중에 두 자릿수 숫자의 성장, 두 자릿수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 두 번째는 이제 아직까지 후진적인 기업 거버넌스, 그 기업을 분할 상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여전히 있고, 뭐 LG 같은 데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죠. 세 번째는 관치, 그 정부의 간섭이 여전히 너무 많은 게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그 외국인들이 좋지 않게 보는 요인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내수 산업과 관련돼서 특히 인구가 이제 감소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니까 좋지는 않고, 이건 구조적인 이유고,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주가가 많이 싸지고 미래 악재가 많이 반영이 되면 경기 순환적으로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지금은 경기 순환 쪽으로는 안 좋은 그런 사이클이었고 어느 시점이 되면 경기 회복을 점차 주가가 선행을 하니까 반영을 해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주요 시장에서 얼마만큼 순매수 매도를 매년 하느냐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2017년부터 2022년 금년 6월까지 데이터인데 2020년만 해도 한국하고 대만 주식을 똑같이 비슷한 금액을 한 30조 원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검은 굵은 선이 한국, 그 다음에 녹색, 얇은 녹색이 대만인데 작년에는 한국 주식을 외국인이 순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30조 원을 넘었고 대만은 그 한 반 정도 규모인데 올해 2022년은 거꾸로 대만을 외국인이 훨씬 더 많이 팔았다. 아마 그것이 이제 TSMC를 좀 더 강하게 매도한 면이 있을 것 같아서 한국 시장의 매도 강도가 우리는 세다고 느끼지만 대만 대비 적었던 게 아마 우리는 주가가 그동안 많이 더 빠져서 밸류에이션이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 접근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매도 강도가 적은 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환율과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우리 증시를 볼 때 가장 그 큰 두 가지 변수 중에 하나는 일단 현재 입장에서 이제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은 기본적으로 옌달러 환율과 많은 경우에 그 방향성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우리 원화의 절하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달러 강세가 워낙 심하고 특히 이제 이머징 마켓 최근에는 연초만 해도 강세를 보이던 뭐 브라질 레알화 같은 데도 약세를 보이는데 일단은 우리와 경쟁이자 그 근접한 국가인 옌 달러 환율을 놓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옌 달러 환율이 136을 찍었는데 이제 과거를 보면 2015, 16년 그 다음에 2023년에도 125, 130 정도를 돌파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주가와 틀리게 주가는 장기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기업의 이익의 증가를 반영해서 환율이라는 것은 상대 가치예요. 두 나라 통화의 그 상대적인 가치를 하기 때문에 주가와 틀리게 한 방향으로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한 국가가 이제 외환 위기를 겪으면 환율이 크래시를 할 수 있지만 한국이나 일본 같이 펀더멘털이 있는 나라는 그 환율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이제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95년에 JP 모건 홍콩에서 소니를 카바할 때만 해도 옌 달러가 75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130을 갔다가 다시 75를 찍었다가 2013, 14년에 지금 1136인데 가장 지금 엔화가 약세인 이유는 일본 중앙은행이 초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인데 제가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릴 것처럼 이 초저금리를 점진적으로 워낙 부담이 가니까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결국 달러 강세로 다시 반전이 되는 그럴 그 가능성을 하반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러한 추세는 글로벌 매크로 헤지 펀드들이 지금 많이 한쪽으로 가 있는 포지션을 반대쪽으로 다시 돌리면서 이런 그 엔화 초약세를 리버설 반전시킬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10년 국채 금리 기준으로 일본은 0%에 거의 바닥에 붙어 있었고 미국 같은데 이 파란 그 굵은 실선은 2021년 여름만 해도
1% 초반 중반대에서 지금은 이제 3%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1년 전만 해도 일본 국채 금리와의 차이가 뭐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1%였는데 지금은 거의 2%로 확대가 되면서 이것을 또 기회로 활용을 하려는 헤지펀드들의 투기성 자금들이 엔화 약세를 더 부추겼고, 엔화로 빌려서 달러의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투자하는 그런 그 성향이 최근에 많았었고, 일본의 개인 투자가인 보통 이제 영어로는 미세스 와타나베라고 합니다. 와타나베 부인들, 일본들은 개인들이 또 환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달러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러한 달러의 강세가 좀 더 극심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전 세계 중앙은행치고 주요 은행 중에 거의 유일하게 자국 금리를 안 올린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경기가 여전히 약하다는, 그래서 이제 저금리를 통해서 경제를 좀 도와주겠다는 면도 있고, 일본어인이 워낙 소비를 안 하니까 이번 기회에 좀 소비를 할 수 있게 그런 행동을 바꾸겠다는 그런 좀 희망사항도 있었는데, 둘 다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CPI가 지금 한 2% 중반대죠. 그리고 일단 엔 악세는 여론이 계속 우호적이지 않아서, 왜냐하면 엔화가 약세되지만 실제 일본이 없는 건 별로 없기 때문에 현 기시다 부총리한테 정치적으로 부담이 많이 간다. 그래서 이 일본은 또 이제 많이 컨센서스를 이루는 그 정치, 그 다음에 나라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총리랑 긴밀하게 협조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노무라 일본 최대 증권 CEO가 워낙 최근에 엔화가 약세여서 외국계 큰 대형 펀드가 직접 투자든 포트폴리오 투자든 일본 자산을 적극적으로 매집하고 그런 방문들이 줄지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방문한다. 특히 중국에 많이 몰렸던 자금들이, 외국 자금들이 일본으로 밀려온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본의 중앙은행이 초저금리를 이제 포기하고 금년 하반기에,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최근 며칠 사이에 나온 것처럼 경기가 조금 자연스럽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미 연준이 파웰 의장이 강경한 급격한 금리 인상을 조금 뭐 몇 달은 한 두세 번 더 하다가 그 다음에 둔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가 격차가 줄어들면서 그 국제금융시장에서 옌 달러가 리버설이 되고 원 달러 환율도 지금 이제 1300을 넘었는데 조금 다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매크로 헤지펀드나 이런 데들이 아시아 주식 이런 데를 많이 팔았던 거, 공매도 숏셀링을 했던 거가 리버설이 돼서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외국인 매수 자금이 순매수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금년 하반기에 있다. 그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환율 관련된 매크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2300일에는 코스피 지수 자체는 하나도 의미가 없고, 기업 이익 대비 올해 기업이 얼마만큼 벌 건데 그거 대비 밸류에이션 퍼나 다른 지수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 보시다시피 1년 추정치를 기준으로 현재 우리 코스피의 퍼가 8.5배면 역사적으로 가장 바닥권에 근접했다. 가장 낮았던 것은 금융위기 때인데 그때는 한 6, 700까지 빠졌는데, 그때는 뭐 전 세계 금융 시스템, 특히 미국이 붕괴될 그런 리스크가 있었던 때니까 유의미한 그 비교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도 다른 아시아 증시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우리나라 시장이 퍼 기준으로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 얼마만큼 할인되느냐. 항상 우리는 할인이 되어 있으니까 할인폭이 여기 회색 표시가 이제 할인폭인데,
우리가 거의 할인폭이 역사적으로 가장 심한 국면에 거의 근접을 해서 여기서 뭐 주가가 추가로 뭐 5% 10%더 하락할 수는 있지만 모든 악재의 리스크는 많이 반영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대표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냐하면 시장이 결국 돌아서려면 삼성전자가 같이 움직여야 할 테니까요. 외국인들은 그동안 so far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IT 기업은 맞지만 워낙 해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대안으로 삼성전자보다 못지않은 아니면 그 이상의 더 좋은 회사를 저평가되게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금년 외국인 순매도가 한 15조 원 이상 됐는데 그 중에 한 뭐 반 정도는 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판 거고, 여기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서 삼성전자 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크게 서너 가지인데, 첫 번째 메모리를 보면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이 물론 삼성전자보다는 퀄리티가 조금 떨어집니다. 격차는 있지만 퍼가 한 6배 수준이니까 삼성전자보다 저평가돼 있고, 파운드리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잘하는 TSMC가 주주 친화적이죠. 여기는 퍼가 13배, 20배 하던 게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핸드폰에서는 자체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서 삼성전자와는 약간 차원이 틀린 애플이 퍼가 23배. 그만큼 그 차이 프리미엄을 줄만하다고 투자가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 세 개 기업의 공통사항은 상당히 주주 친화적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저평가가 된 거가 많지만 이런 외국 기업들도 더 많이 저평가돼서 꼭 삼성전자가 최선의 초이스는 아니다. 이제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이 참 그 신기하게 그 미래를 내다보고 효율적이라는 거는 이제 미래의 그 뉴스가 이제 현재 주가에 상당히 반영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삼성전자 주가가 작년 초에 96,000원을 찍고 내려올 때는 모든 애널리스트가 불리시했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도 그때 이해를 잘 못했는데, 금년 최근의 상황을 보면 왜 삼성전자 주가가 9만원에서 6만원까지 최근에 깨졌느냐를 보여주는데, 최근에 이제 금년 초부터 많이 나오는 얘기가 코로나 2년 동안 엄청나게 과수요가 몰렸던 내구재 소비재, 그러니까 뭐 PC, 그다음에 집에서 근무하니까 PC를 많이 샀고 스마트폰 교체가 많았고 TV도 엄청난 수요가 많았는데, 이제 리오프닝으로 가면서 코로나 리오프닝 시대가 되면서 이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 내지 지금 둔화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D램의 수요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된 마이크론 실적, 3분기 실적은 3, 4, 5월이니까 6월이 반영이 안 된 것인데, 물량은 D램 낸드가 10% 이상 증가를 했지만 이미 제품 가격은 D램 낸드다 약간 하락을 했다고 하고, 이 마이크론의 그 다음 분기 6, 7, 8월 달의 가이던스를 보면 컨센서스보다 매출액은 20% 낮게 전망을 했고 이익 전망은 40%를 낮게 전망했으니까 얼마만큼 지금 업황이 안 좋은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미 작년 상반기에 반영해서 이제 반도체 주가는 지난 12개월 한 1년, 1년 반 동안 많이 미리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가 이런 펀디멘탈의 그 바닥이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미리 논리적으로 추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 주가를 가장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삼성전자 전사 부분, 그러니까 회사 전체의 분기 영업이익률의 트렌드입니다. 실제 2018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24%를 찍기 한 6개월, 9개월 전에 2017년 11월에 삼성전자가 고점을 치고 이미 선반영을 했고, 이번에도 보면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률은 작년 3분기, 작년 7, 8, 9월 달에 21%를 정점을 찍었고 그것의
6개월, 8개월 전인 작년 1월에 삼성전자 주가는 96,000원에서 고점을 찍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삼성전자의 분기 이익률이 언제가 저점일까. 그래서 작년 3분기에 꺾이고 지금 금년 2분기에 둔화가 되면서 3분기, 4분기에 급격하게 악화가 돼서 아마 내년 2023년 상반기가 분기 영업이익률의 저점이 되지 않을까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선행을 하니까 금년 하반기 언제가 저점이 될 것이고, 오히려 제 생각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 이번 주 목요일이나 그로부터 1분기 후인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 10월 초 사이가 삼성전자 주가가 그 바닥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한꺼번에 화끈하게 다운그레이드를 안 하고, 목표 주가는 지금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 하향하는 건 보시지 마시고 이익 추정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한꺼번에 30-40%를 안 내리고 애널리스트 한 번 낮추고 또 보통 한 번 더 낮춰요.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실적에 나오면 하향 조정을 많이 할 텐데, 아마 그것이 진짜 바닥은 아니고 3분기 실적, 잠정 실적에 나오는 10월 초가 진짜 애널리스트 이익 추정의 바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와 경쟁을 하는 데가 국내는 SK하이닉스가 있고 이제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의 그 주가도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한 40% 가까이 하락을 했으니까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고, 실제 이번에 마이크론의 기업이익의 그 하향 조정 가이던스를 보면 이 붐앤버스 사이클이 얼마만큼 심하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밸류에이션이 기본적으로 높을 수는 없다는, 그 미래의 이익을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비즈니스 그 성격상. 근데 이제 마이크론의 장기 PBR 추세를 보면 과거보다는 그 붐앤버스 사이클이 좀 좋아지거든요. 저점도 이제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서 마이크론도 최근에 주가 하락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 거의 많이 진입을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들고, 삼성전자도 우리가 향후 한 3개월 정도를 바닥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우리가 향후 한 6개월에서 12개월 우리 국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